보고식은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코이카가 준비한 29회 개발협력 포럼의 이제 개별 세션으로는 이제 마지막 세션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 세션인데요. 이미 이렇게 프로그램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엊그제부터 6개 분야, 공공행정 분야, 농어촌 개발 분야, 그리고 기술환경 에너지 분야, 그리고 환경 분야,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전에 있었던 교육 분야, 그리고 이번 마지막 6번째 세션으로 보건 분야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전에 오늘 이렇게 수고해 주실 발표해 주실 분들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이카의 교육보건팀의 전문관으로 오랫동안 일하시는 우리 오충현 박사님, 의사님이 박사님은 아니죠? 네, 복준 의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신 우리 이대 행정학과의 강민아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월드비전의 우리 보건팀장님으로 계신 우리 최순영 선생님 소개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세션을 곧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 70분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전 세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최대한 발표는 줄여주시고 나중에 이제 토론 가능한 한 이렇게 조금이나마 더 이제 토론을 넓힐 수 있도록 최대한 발표는 간략하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오 박사님 발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이카 교육보건팀 보건전문관 오충현입니다. 코이카 보건전략은 사실 지금 작년 2014년도부터 저희가 내부에서 기획을 해가지고요. 내부에 많은 공청회를 거쳤고 최근에 이제 어제 국제보건의료 학회에서 외부 공청회도 한번 거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서 개발협력위크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면 내년 1월 달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내년 3월 달에는 퍼블리시 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이카 차기 보건 전략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SDG가 2015년 9월 달에 발표된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 최대한 부합하고 거기에 대한 이슈를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였고, 코이카가 지금 지난 25년간 해왔던 보건의료 프로그램의 내용과 각각의 컨트리 오피스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더 담겨져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내용들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 현재 국제보건에 관련된 어떠한 이슈들이 코이카의 전략에 반영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국제보건에 관련된 이슈들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코이카의 차기 보건 전략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고 차기 보건 전략은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고 어떤 것들을 더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2015년도에 국제보건의 주요 이슈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이슈로는 건강은 이제 권리이다. 건강은 단순히 뭔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환자들한테 시혜 형태로 주는 이런 보건의료 서비스의 서비스가 아니라 건강은 건강을 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건강을 하게 만들어낸 의무 담지자에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건강권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사실 2015년에 막 반짝 나온 개념은 아니고 1948년도에 유엔의 세계 인권 선언에서 건강은 모든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1966년도에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보면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1978년도에 알마하트 선언을 보면 200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한다는 Health for All이라고 하는 이니셔티브를 발족을 하고 Health of Fundamental Human Rights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권에 관한 개념들이 이제는 일반화되었고요.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No one must be left behind라고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강조되면서 휴먼 디그니티의 하나로서 건강권들이 강조되고 있고, 앞으로
있을 15년 동안에는 이러한 건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어떻게 인슈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그 기본적인 바탕으로 해서 지금 국제보건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유니버설 헬스 커버리지입니다. 보편적인 의료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 PMACH라고 해서 MCH에 관련된 모자 보건에 관련된 머터널 차일드 헬스였다면 그것이 점점 PMNCH라고 해서 머터널 네오네이탈 차일드 헬스로, 그게 지금은 PMNCAH라고 해가지고 머터널 네오네이탈 차일드 어돌레센트 헬스까지, 아마 이제 all ages까지 가게 되면 거기에 어덜트도 포함되고 올드 에이지도 포함되는 아마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어떻게 의료 보장을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편적인 의료 보장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퀄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퀄한 건강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쿼티를 보장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취약한 계층에게, 여성과 아동, 난민, 장애인 이런 보다 취약한 계층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의미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NCD에 관련된 Non-Communicable Disease, 비전염성 질환이 더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헬스 시스템의 헬스 파이낸스라든지 헬스 거버넌스, 인포메이션, 메디슨이나 메디컬 이퀴프먼트, 헬스 워크포스가 강조되는 이런 5가지 빌딩 블록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서비스에 어떻게 하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은 지리적인 접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재정적인 접근성이라든지 사회문화적인 접근성의 장애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접근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이야기되고 노력이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건강한 삶은 많은 것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기후변화, 환경의 오염, 그리고 또 하나는 질병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흔하게 생각하기에 전염성 질병인 HIV,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2015년도 MDG 프로그레스 레포트를 보면 아직도 HIV, 에이즈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1년에 한 250만 명, 그리고 결핵으로 죽는 사람들이 어프록시메이션에서 한 100만 명, 말라리아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한 70만 명 정도가 계속해서 죽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SDG 목표에서는 이거를 포함한 소해열대 질병이라든지 간염이라든지 아니면 수인성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모든 전염성 질병으로부터 인간은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비전염성 질병이 전체적인 디지즈 버든에서 가장 높은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뇌혈관성 질환이나 심장 질환에 의해서 항상 거의 모든 나라에게, 선진국에서는 이게 벌써 1위를 한 지가 몇십 년이 지났고 개발도상국에서도 이런 디지즈 버든 중에 비전염성 질환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아웃브레이크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메르스 같은 신종 전염병이 출현하여서 건강한 인간의 삶이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게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건강한 삶을 보건 프로그램으로만 이게 다 해결할 수가 있느냐,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 더 인터섹터럴 어프로치가 더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영양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면 영양분을 제공을 해주려면 그 영양분을 생산할 수 있는 농산물이 필요하고, 그 농산물을 어떻게 생산을 할지, 어떻게 딜리버를 할지, 어떻게 푸드체인을 가져가고 그거를 생산하는 것은 어떠한 어그리컬처의 이런 협력을 받아서 생산을 할지에 대한 종합적으로 컴프리시브하게 접근해야지 단순히 스턴팅이라든지 웨이스팅 같은 뉴트리션에 관련된 지표를 하는 활동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또 식수 위생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면 안전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과 화장실을 제공을 하려면 안전한 물을 어떻게 스토어 할지, 어떻게 딜리버리하고 어떻게 퀄리티 컨트롤을 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만 안전한 물이 지속 가능하게 제공이 된다. 그 마찬가지로 젠더에 관련된 문제도, 환경이나 도시나 교육에 관련된 문제도 이게 보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섹터럴하게 모든 분야가 크로스 커팅하게 접근했을 때만이 건강한 삶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국제보건의 영역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이 지속가능한 개발 시대에는 더 많이 중요하게 이야기 될 것 같습니다. 특히 SDG 3번에 들어가 있는 이 약물 남용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교통사고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트립스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그 출생 등록에 관련된 문제, 대기오염에 관련된 문제들은 그동안 국제보건에서 물론 다뤄지기는 했지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는 좀 더 센터에 메인 분야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 그럼 코이카는 어떻게, 그리고 국제적으로 국제보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혁신적인 과학 기술들이 도입을 되고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신약이 개발되고 있고, 최근에 말라리아 백신이 물론 에피션시가 60%로 떨어지긴 했지만 말라리아 백신이 개발되고 있고, 새로운 간염 치료제가 나오고 있고, 항암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이런 혁신적인 과학 기술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이러한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으로부터 인간들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ICT가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술들이 발달을 하면서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모바일 헬스 프로그램이라든지, 저기 전시가 되고 있었던 이런 모바일 결핵 약상자를 통해서 결핵 환자들을 관리하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실제적인 보건 프로그램에 접목하면서 효과성도 효율성도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커버리지도 높여주는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국제보건이나 이런 보건에 관련된 챌린지 속에서 그러면 코이카의 보건 전략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나? 지금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1차 보건 전략이 있었고, 2011에서 2015년도까지 전략이 있었고, 새로운 전략을 만드는데 지금 현재 코이카에게 어떠한 역할이 요구되어지냐면, 첫 번째는 코이카 보건 프로그램이 왜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고, 그 왜라고 하는 의문에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제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건 프로그램을 이렇게 수원국에서 요청을 한다거나 우리나라 NGO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코이카가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근거보다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왜 코이카는 보건의료 사업을 하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코이카 보건 전략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과 관리의 틀로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보건 프로그램이 하나의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보건 프로그램, 모자보건, 식수위생, 전염성 질병, 아니면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성과로 만들지, 어떻게 하면 코이카의 기관 차원의 하나의 성과로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렇게 고민했을 때 쓸 수 있는 성과 관리의 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선택과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코이카에 지금 연간 돌아가는 프로젝트나 NGO들과 함께하고 있는 민간협력 사업이나 다자기구들과 함께하는 다자기구 사업이나,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요청되어지고 요청받아지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중에서 그럼 과연 코이카는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거고, 어떤 프로그램에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더 많은 혜택이, 베니피셔리들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어떠한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이 코이카의 보건 전략에 담겨져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저희 코이카의 예전에 보건의료 팀이 있을 시절에 그 서울대학교의 문홍룡 교수님 팀과 같이 이런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2008년도 2010년의 비전을 보면, 개발도상국 건강 수준 향상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모자보건 서비스 향상, 전염병 퇴치 지원, 안전한 식수 보급 이라고 하는 4가지 전략 목표를 가지고 코이카 프로그램을 3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1에서 2015년도까지 코이카 보건 전략을 보면, 비전은 건강한 삶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하지만 이제 첫 번째 사업하고 달라진 부분이 타겟 그룹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타겟 그룹을 여성과 아동으로 타겟 그룹을 하고, 이 여성과 아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모자보건 프로그램이 생성되는 그런 효과를 보였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크게 보건의료의 체계 강화, 헬스 시스템 강화와 취약계층과 취약질병을 강화하는 이 2가지 프로그램으로 해서 크게 5가지 목표를 했습니다. 크게 보건의료 체계 강화 산하에 보건의료 인적 역량 강화, 보건의료 제도적 역량 강화,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이런 3가지 프로그램을 넣고, 취약계층과 취약질병 강화하기 위해서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향상, 전염성 질병 및
질병 예방 및 관리 강화 이렇게 5가지였고요. 첫 번째 전략과 보면은 여기 식수위생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빠졌는데 그때 당시 이제 코이카의 환경팀이 생기면서 식수위생에 관련된 부분들은 코이카 환경에서 다루게 되어서 여기에서는 빠졌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2016에서 2020년까지 제가 저희 교육보건팀에서 이제 만들어놓은 그냥 컨셉 개념도입니다. 비전으로 보면은 모든 인간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한 삶을 보장한다라는 비전에 5가지의 코어 밸류를 포함하였습니다. 형평성, 참여, 책무성, 통합, 혁신이라고 하는 5가지 코어 밸류를 넣고 4가지의 전략 목표를 넣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코이카나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건강한 삶이 보장되려면 꼭 필요한 요소들, 영양, 식수위생, 건강한 환경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 제공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건강한 삶이 보장이 되려면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 그래서 메인 질병인 여기 소해열대 질병이라든지 비전염성 질병이라든지 말라리아나 결핵, 그리고 보거나 헬스 시큐리티에 같은 그런 전염성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세 번째는 전염성 질병으로부터만 보호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아프지 않더라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서비스. 예를 들면 태어나기 전에 가족계획 서비스 당연히 받아야 되고, 산전, 출산, 산후에 관련된 모자보건에 관련된 서비스. 애가 아프지 않더라도 반드시 맞춰야 되는 예방접종. 아프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생애 주기별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중점 프로그램으로 제공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또 하나는 서비스의 접근성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3가지 배리어인 지리적인 배리어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리적 접근성 향상, 재정적 배리어를 감소시키기 위한 재정적 접근성 향상, 사회문화적인 배리어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문화적 접근성 향상 프로그램을 이 전략 목표 하에 프로그램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3가지 전략 목표가 실제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려면 헬스 시스템 내에서 제공이 되어야 되고요. 그 나라의 헬스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더 선택과 집중하기 위해서 그 보건의료 인력들을 길러내기 위한 보건의료 인적 역량 강화하기 위한 HLS라고 해서 휴먼 헬스 프로그램, 그리고 그 나라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좀 더 질을 향상시키게 하기 위한 퀄리티 헬스 프로그램, QHealth 프로그램, 그리고 아까 말한 그 과학기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건강한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접목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건강한 삶을 위한 과학기술 프로그램, 이렇게 총 17개의 세부 프로그램과 이 17개 세부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4가지 핵심 프로그램을 선정하였습니다. 식수위생 프로그램, 모자보건 프로그램, 소해열대 질병 프로그램, 그리고 보건안보 프로그램, 이 4가지 핵심 질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건 전략의 목차를 보시면 전반적인 챌린지와 글로벌스의 스트래티지 비전, 그리고 프라이어리티 4가지 프로그램, 그리고 스트래티지 오브젝티브에 하는 17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전체적인 코이카의 리절트 프레임워크, 그다음에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와 향후 어떻게 코이카 보건 프로그램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M&E 플랜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대신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비전은 모든 인간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한 삶을 보장한다이고, 이거는 Healthy Life for Human Dignity라고 비전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Human Dignity라는 표현은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코이카가 앞으로 보건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인간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건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목적이고요.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표현은 보편성뿐만 아니라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고, 이코티를 보장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인 아동, 여성, 장애인, 난민에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존엄한 삶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비스는 인슈어한다는 의미고요. 그 인슈어하기 위해서 코이카가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넣기 위해서 보장한다라는 표현으로 비전을 하였습니다.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크게 2가지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편적 의료 보장에 기여한다.
두 번째는 코이카는 대한민국의 국제개발협력 기관으로서 코이카의 활동과 그에 따른 성과를 수혜자와 대한민국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을 다한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그게 5가지 코어 밸류를 가지고 추진 방향을 형평성으로 아동, 여성, 장애인, 난민 등 취약계층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보건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건강한 삶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도상국 주민이 수혜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획, 수행, 평가, 모니터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세 번째는 핵심 보건 프로그램의 선택과 집중하고 과학적인 성과 관리를 통해서 그 성과를 측정하고 그렇게 측정된 성과를 수혜자 및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전 세계에 공유한다. 네 번째는 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보건 프로그램 내에 농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젠더에 같은 요소들이 다차원적으로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과 기술을 발굴, 적용, 확산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5가지 추진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추진 방향을 통해서 총 17개 프로그램 중에 4개의 핵심 프로그램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집중하고자 하는 그 프로그램은 성생식 모자보건 프로그램인데 성생식 모자보건 프로그램은 새천년 개발 목표 MDG에도 포함되어 있었고 SDG에도 3-1과 3-2로 포함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unfinished business라고 표현되어 있는 목표이고요. 그리고 PMNCH 코이카가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PMNCH Partnership for Maternal, Newborn and Child Health 이 프로그램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활동되고 있는 Every Woman, Every Child나 글로벌 파이낸스 퍼실리티에 같은 앞으로 모자 보건에 관련돼서 활동할 이니시에이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이렇게 핵심 프로그램에 넣었습니다. 또 코이카가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Better Life for Girls와 연계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가족계획 서비스의 인식 제공, 서비스 제공, 조산사 및 지역사회 모자보건 양성, 모자보건 수요 증진, 산전 출산, 산후관리 서비스 제공, 임산부 및 소아 영양 및 성장관리 서비스 제공, 청소년 친화 서비스 구축 및 교육이 있고요. 성과 지표로 아래와 같이 성과 지표를 가지고 성과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식수위생 프로그램입니다. 식수위생도 마찬가지로 MDG와 SDG의 보건 분야의 목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요. 코이카가 추진하고자 하는 워터 이니시에이티브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코이카가 식수위생 프로그램을 하는 목적은 안전한 식수와 위생적인 화장실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를 늘리고 이를 통해서 아동 사망의 주 원인인 설사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 보건 분야에서의 식수위생 프로그램을 하고 아래와 같은 성과 지표를 통해서 성과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소외열대 질병을 핵심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글로벌하게 버든은 굉장히 많지만 열대 지역에 또 가난한 나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에 한국이 좀 더 비교적 적은 돈이지만 이 분야에 훨씬 더 특화해서 지원을 한다면 훨씬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유가 하나가 있었고 SDG에도 주요 목표 중에 하나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포함을 시켰고 국내에 아직까지도 60년대 70년대에 했었던 기생충 사업의 경험이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포지티브한 교훈들 또는 네거티브한 교훈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코이카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어서 핵심 프로그램으로 넣었고요. 주요 활동으로는 소외열대 질병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예방적인 약 투여라든지 걸린 아이들에 대한 치료라든지 그리고 걸려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재활 프로그램들이 실제적으로 활동되게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보건 안보에 관련된 프로그램이고요. 작년이나 올해 에볼라 그리고 메르스 등 신종 전염병 때문에 이게 보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에 코이카가 먼저 그 발생한 이후에 대응을 하는 거가 아니라 발생되기 이전에 예방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빠른 대응을 통해 가지고 최소한의 그 피해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주요 활동으로는 예방접종의 역량 강화, 그 나라의 국가 실험실 체계 구축, 전염병 관리 인력의 역량 강화라는 활동들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4가지 핵심 목표들은 총 4가지
스트래티지 오브젝티브와 17가지 프로그램에서 선정이 됐는데요. 4가지 스트래티지 오브젝티브를 보면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 보장에 영양, 식수위생, 안전한 환경이 포함되게 되고, 이 중에서 식수위생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코이카 이니시에이티브 중에 하나인 클라이메이트 체인지 레스폰스 앤 워터 이니시에이티브의 한 분야로서 활동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전략 목표인 건강한 삶을 위한 보편적 의료 보장은 가족계획, 모자보건, 예방접종, 건강증진, 그리고 지리적, 재정적, 사회문화적 접근성 향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포함이 되고, 국제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Every Woman, Every Child 이니시에이티브와 Better Life 걸스와 연계되어서 활동이 될 예정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질병 관리에 관련된 스트래티지 오브젝티브는 소외열대 질병, 보건안보, 비전염성 질병, 말라리아, 결핵이 포함이 되고 Safe Life for All과 연계되어서 활동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혁신적인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은 HLS와 QLS 그리고 건강을 위한 과학기술 프로그램으로 되고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Better Life라고 하는 코이카 이니시에이티브와 연계되어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17개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각각의 프로그램별로 아웃컴 인디케이터와 아웃풋 인디케이터를 제공하고, 이 아웃컴 인디케이터와 아웃풋 인디케이터의 각각의 개별 프로젝트, 각각의 개별 민간협력 사업, 각각의 다자협력 사업의 메인 아웃컴 인디케이터와 연계되도록 되어 있고, 그 연계되어져서 나오는 성과들은 코이카 기관 차원의 보건의료 성과로 다 머징될 수 있도록 리절트 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이카 헬스 스트래티지가 2016에서 2020년도까지 다 진행되고 나서 그러면 코이카 보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었는지 잘 진행되지 않았느냐를 보기 위해서 M&E 플랜을 코어 밸류 5가지에 맞춰서 총 8가지 인디케이터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취약계층을 지원 강화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아동, 여성, 장애인, 난민 등 취약계층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80% 이상으로 하겠다라는 목표를 수립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 파트너가 수혜자뿐만 아니라 그쪽 프로젝트의 기획, 모니터링, 평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지를 보는 프로그램을 80% 이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핵심 프로그램에 얼마나 선택과 집중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보건 프로그램 중 핵심 보건 프로그램의 비율을 80% 이상으로 하기로 하였고, 과학적으로 성과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보건 프로젝트 중에서 기초선과 종료선을 조사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는 것을 80% 이상으로, 그리고 코이카 보건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국내에 공유한 비율, 그리고 수혜자와 공유한 비율, 그리고 전 세계에 공유한 비율을 80%, 50%, 15%로 하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통합이라는 코어 밸류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보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건 30% 이상, 그리고 혁신적인 보건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적용하고 실제 프로그램 적용하는 것을 30% 이상으로 하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1월 달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3월 달 정도에는 퍼블리시해서 여러분들하고 전략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직 지금 전략은 초안이 나와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의견을 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전략을 완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량을 하여튼 그 짧은 시간에 잘 소개해 주셨고요. 많은 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보건 분야에서 저희 개발 협력을 오래 해오신 저희 코이카의 하여튼 이 보건 분야 개발 협력 넘버 원이랄까요? 하여튼 그 전문가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강민아 교수님께서 좀 그 코멘트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화여대 강민아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오채원 전문가님이 이 초안 작년이었나요? 국제개발협력학회에서 발표하셨을 때부터 이제 그 뒤에 또 인터뷰도 하고 또 엊그제 이제 학회에서 또 발표하시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이 전략 자체가 쭉 발전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SDG의 그 개발 전략을 마치 제가 그 전략이 개발되는 과정을 작게 미니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SDG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사실 무엇을 하느냐의 차원은 넘어섰고요. 왜 하느냐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강조되는 것이 SDG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발표하신 그 전략을 봤을 때 굉장히 왜 하느냐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지금 가고 있는 SDG의 트렌드하고 잘 맞아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 빠졌네, 14개 그러니까 17개 프로그램에 왜 이거는 없느냐 하는 논의는 사실은 좀 그 논의 자체가 지금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이제 이 프로그램들이 왜 선정이 됐는가 하는 그런 근거가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사실 이제 제가 학계를 대표해서 대표라기보다도 학계에서 온 사람으로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이렇게 짚어간다기보다는 전략을 개발하는 그 과정 전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어제 그 학회에서 발표하면서 봤던 자료가 재미있는 자료가 있었어요. 뭐냐면 MDG의 리미테이션, 그러니까 MDG에 대한 평가죠. 거기에 대한 리터리처 리뷰가 글로벌 퍼블릭 헬스라는 저널에 2013년에 이제 퍼블리시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4가지 틀을 가지고 MDG를 평가를 했어요. 첫째는 MDG가 개발된 과정과 절차가 어떠했는가. 둘째는 MDG 전체의 구조는 어떠했는가. 세 번째는 내용은 어떠한가. 그리고 네 번째는 이행 및 적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평가의 틀을 가지고 MDG를 비판을 하면서 SDG에 대한 제언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틀을 제가 보면서 이걸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첫째, 이제 개발 절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1년 반이라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이전에 있었던 과정은 제가 잘 모르지만 적어도 이번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의견을 수렴을 했고 포커스 그룹이나 여러 가지 개인 인터뷰라든가 공청회라든가 그런 많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하는 면에서 MDG가 굉장히 탑다운이고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된 것에 비해서 SDG가 굉장히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는 측면과 비유사하게 진행이 된 측면에서 굉장히 적절하게 저희가 그 행정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절차의 합리성에 있어서 굉장히 잘 진행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근데 SDG의 문제점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수렴하려고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담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DG의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점이었다고 했던 그 탑다운 방식에서 이 아닌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그 과정 중에서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그 논의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왜냐하면 그 절차를 그런 합의 절차를 갖는 거는 어떤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MDG에서의 지적은 시민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가 또 하나는 수원극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됐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가 과연 어느 만큼의 의견을 담아내야 하는가 즉 코이카가 주로 일하고 있는 수원국의 어떤 수요들을 과연 어떻게 여기에 담아내야 하는가 또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 조금 더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의견을 우리가 수렴을 할 때 그냥 듣고 그거를 나열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그 의견이 많이 들어졌을 때 그거를 수렴하는 또는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아카데미아에서는 여러 가지 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면 퍼센티지를 낸다라든가 AHB 조사를 해서 프라이어리티를 고른다라든가 델파이를 한다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계량적 방법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제 어떤 이런 그 합의된 그런 그 결과에 관해서 조금 더 훨씬 더 근거를 제시하고 이런 그 의견 수렴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책무성 있게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에 대한 제가 좀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MDG는 사실 8개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쇼핑 리스트라는 그런 비판을 받았어요. 왜 8개가 나왔는지에 대한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냐. 근데 그럼 이제 지금 SDG는 무려 몇 개죠? 17개, 그 밑에 엄청난 169개를 다 생각을 했을 때 그야 말대로 쇼핑 리스트. 그건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나 근거 없이 아니면 하이라키 없이 그냥 나열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17개를 굳이 저는 쇼핑 리스트라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근거를 제시를 하셨고, 어떤 의미에서 단지 그게 계량적 증거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소외 열대 질병이 있다고 하면 걔가 왜 선택이 됐는지, 그게 문제가 심각해서 그런지, 우리나라가 그걸 더 잘할 수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어떤 윤리적 차원에서 그랬는지 하는 그런 근거들이 제시가 되면서 사실은 그 쇼핑 리스트가 아닌 이제 적절한 그 배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배열의 문제 17개 그리고 4개의 핵심 과제라는 것을 뽑을 때에는 사실 4개 핵심 과제는 제가 기관 평가나 이 성과 평가를 할 때 그 4개 핵심 과제가 전체를 포괄성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거야말로 선택과 집중이고 그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나머지 17개들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근거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 또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서 새로 만든다기보다도 테크니컬 리포트 같은 형태로 많이 제시가 됨으로써 그 선택이 그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이제 그 MDG에 똑같이 제가 계속 MDG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8개가 특히 보건 분야에 있어서의 가장 큰 지적은 아시다시피 모자 보건 따로, 영아 사망률 따로, 모성 보건 따로, HIV 따로 하다 보니까 각각의 따로따로 얘네들이 우리 행정학적 용어를 사일로라고 부르거든요. 기둥을 형성을 하면서 사실은 바로 옆에 HIV를 담당하는 센터는 있는데 거기 가면 말라리아는 받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많이 생겼죠. 우리가 흔히 버티컬 프로그램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이 이치고들의 인터코넥티니스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많이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내용에 대한 평가입니다. 내용에 대한은 이제 그 MDG 그 틀에 의하면, 그 비판한 논문의 틀에 의하면 상위 전략과 얼마나 이것이 부합하는가 하는 거를 그 틀로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SDG 아젠다와의 부합성 했을 때, 지금 우리가 흔히 SDG에서 얘기하는 5개의 그 원칙들이 있죠. People, Partnership, Planet, Peace, Prosperity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피플과 파트너십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플래너 피스 앤 프로스페리티는 어쩌면 보건이 결과적으로 가져오는 거긴 하지만 그 두 가지가 그래서 상위 아젠다와 잘 맞는데, 그렇다면 이제 아까 원래 전략의 기능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하셨던 것 같고, 근데 그걸 좀 더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전체 그럼 ODA 전략과는 어떻게 부합이 되는가, 보건의료분야 전략과는 어떻게 되는가, 코이카 전략과의 부합성,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코이카의 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플랫폼으로서의 코이카 역할의 변화가 있는데, 그렇다면 보건 전략에서의, 그러니까 코이카가 플랫폼으로 그 역할을 변화한다면 지금 이 전략들이 시행되는 것들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행 및 적용에 대한 평가를 좀 한다면은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거버넌스에 관해서는 파트너십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그리고 그걸 굉장히 마음속에 가지고 이것들을 만드셨다고 생각을 해요. 참여를.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떠한 파트너십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시민사회 이외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콜렉티브 임팩트라는 개념하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프라이빗 섹터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 이제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 하는 게 좀 더 잘 기술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충분히 이제 데이터에 관한 거 평가 체계 구축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했던 거는 이제 굉장히 실행에 있어서 실제로 로컬 니즈와 컨텍스트의 차이를 과연 어떻게 반영을 하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이행 기제 안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이나 어떤 평가 계획 같은 거 있을 때 저희가 흔히 평가하는 방법이 절차적 정당성, 합리성과 결과적 합리성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논의와 자문 이런 것들을 거쳐서 해서 충분히 합리적인 그런 것들을 제시를 했고, 결과적으로도 충분히 포괄적이고 상위 목표와의 부합성도 굉장히 저는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책무성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글로벌 추세 변화도 적합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는 테크니컬 리포트 형식이든지 분명히 그런 질문들을 받으실 거예요. 왜 소외멸도 질병인데? 라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 근거들이 충분히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좀 상의적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최수정 팀장님이 구체적인 실무적인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예,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최순영 보건팀장님 발표까지 좀 듣고 그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드비전의 최순영입니다. 여기 보건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건팀은 따로 있진 않고요. 그랜트팀 안에 보건 섹터와 교육 섹터 그리고 이제 소득 증대 섹터가 같이 모여 있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교수님하고 내용이 겹치면 어떨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왔는데, 교수님은 굉장히 거시적인 그런 차원의 그런 피드백을 주셨고요. 저는 약간 좀 저희가 현장에서 경험하고 또 현장에서 본 보건 이슈들이 어떻게 이 코이카 보건 중기 전략에 담겨져 있고 또 어떤 게 좀 추가되었으면 좋겠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MDG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SDG의 시대가 열렸는데요. 보건 분야에 있어서 이제 아동의 영양 개선이라든지 아동 사망률 감소, 모성 사망 감소, 위생 분야 같은 곳은 위생 분야의 개선은 그 MDG에서 정했던 그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지역적인 편차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그 MDG 달성에는 굉장히 속도가 더디고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이 많은 정말 언피니시 타스크로 남아 있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2008년부터 그 올해까지 정말 코이카가 그 두 차례의 보건 전략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또 그 국제 개발 전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을 현장에 있으면서 보았습니다. 이제 꾸준한 ODA 증가로 수원과 이제 다른 타 공여 기관의 파트너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증가되었고, 굉장히 중요한 그 유의미한 파트너라는 그런 인식과 앞으로도 같이 협력해 나가고 싶어하고, 또 한국 정부와 코이카가 기여해 주어야 할 방향들이 많다라는 그런 이제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요. 또 국내에서는 다양한 파트너십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이카가 어떻게 파트너십을 맺냐면은 이제 뭐 CPP, BPP, 이제 혁신 사업, 뭐 CTS, 또 이제 APP, 그 아카데믹 협력 사업 같은 그런 다양한 파트너들과 또 협력해서 그 국제 개발의 레버리지를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 왔고요. 또 MDG에서 특히 그 달성이 좀 불확실해 보이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실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빈곤 퇴치 기여금을 가지고는 아프리카의 모자 보건이 개선되지 않는 것을 개선되지 않는 것에 기여하고자 이제 그 아프리카 지역을 타겟으로 한 모자 보건 사업을 실시를 하였고요. 또 식수 위생에 있어서 이제 화장실 위생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간과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변화의 증거 생산을 하기 위한 투자와 연구가 코이카를 통해서 계속 지원되고, 이제 앞으로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됐고요. 또 성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이제 그 아카데미 협력 사업을 통해서 성과 컨설팅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의 성과가 취합돼서 그 기여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MDG 목표 하에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그 일들을 하면서 이제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있었고, 이제 성과 관리가 이제 막 시작되어서 어떻게 그것을 체계화하고 그 정보들을 또 그 결과들을 잘 이제 사용할까
그래서 지표라든지 그 성과 관리 체계의 고도화와 정교화의 그런 이제 도전 과제가 있다고 보고요. 동시에 또 SDG를 통해서 그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보건 이슈들을 어떻게 품어야 할까 하는 이제 또 그런 이제 도전 과제가 우리에게 앞으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주신 이제 보건 중기 전략의 큰 틀을 보면 MDG에서 미완으로 남겨진 그 과제를 계속해서 이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과 또 SDG 내에 다양화된 보건 이슈를 포기하지 않고 잘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SDG에서 여러 가지 보건 이슈들이 제시됨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취해야 될 것인지 이제 취사 선택의 그 중요성이 더 많아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한국의 성공 사례를 세계와 공유할 수 있고 또 세계 보건 이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뭐 가족 계획이라든지 또 한국의 기생충 박멸이라든지 또는 한 지금 빈곤 퇴치 기여금이 2기째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이제 그 축적된 경험들이라든지 체계화된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핵심적인 전략 사업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한국의 성공 요인과 그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을 잘 분석하고 그 참여를 말씀을 하셨는데 수원국과 이제 그 수해 지역의 그 주민들의 참여를 잘 이끌어내서 그 현장 상황에 맞는 그런 응용을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에게 주어진 또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이 전략에 좀 더 잘 담겨져야 될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뭐 다른 뭐 프로그램 중에서 그냥 제 경험에 비춰갖고 그 헬스 시큐리티와 NCD에 관한 이제 그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을 잠깐 하고 싶은데요. 이제 NCD가 저희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선택이 되진 않았지만 그 17개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고 또 UN 회의에는 HIV 에이즈 이후에 두 번째로 열린 보건 관련 정말 회의가 될 정도로 굉장히 국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 흐름에서 이것을 간과할 수는 없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도국에서 이제 그 NCD 비전염성 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미 개도국의 그 NCD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진단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그 증상을 자각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진단과 서비스의 접근성이 늘어서 그 사람들이 그 병을 알게 되면은 굉장한 큰 경제적인 부담과 보건적인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NCD가 과거에는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걸리는 질환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나오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부유보다는 빈곤과 결합된 그런 요인에 의해서 많이 이제 생기는 문제고 이 비만이 모든 주요 비전염성 질환의 그 위험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인식을 개선하고 그런 이제 늘어나는 그 보건의 니드, 의료 서비스 니드를 충족할 수 있는 뭐 재원을 마련한다라든지 지원할 것이라든지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보건에 관련된 분야이지만 또 굉장히 다른 분야와 통합돼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담배 같은 경우는 뭐 법이라든지 어떤 그런 규제라든지 그래서 공공행정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뭐 기업과 환경과의 그런 그 연관성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이제 통합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통합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떻게 다른 섹터와 같이 협업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좀 고민들이 좀 더 잠겨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헬스 시큐리티에 관련된 건데요. 실은 올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기 전부터 많은 공여국들이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또 그것들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니셔티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USAID라든지 디피드라든지 벌써 2008년부터 이제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나올 노블 바이러스라든지 노블 디지즈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또 경험을 축적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도 이제 보면은 뭐 올해 에볼라와 메르스 그리고 해마다 있는 고병원성 조류 그 인플루엔자라든지 그런 잠재적인 위협을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저희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들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네, 굉장히 저희가 앞으로 좀 전략적으로 개발해야 될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헬스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이제 수원국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수원국 지원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있는 그 단체들과 기관들과 또 정보를 또 경험을 공유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왜냐하면 뭐 에볼라 또 뭐 메르스 다른 질병들은 해외에서 이미 발생하고 유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는 굉장히 많은 지식과 그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조사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한국이 오히려 굉장히 취약했고 진짜 그런 뭐 정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개입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헬스 시큐리티 세이프 라이프 올이라는 올 이니시에이티브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를 도울 뿐만 아니라 그 경험들이 또 국내에도 잘 전달되는 그런 환류 과정을 좀 잘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헬스 시큐리티는 그러니까 동물에서 많이 전파되는 병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이제 보건이 인간에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과연 그러면은 수의학과는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좀 폭넓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전반적인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강화된 성과 관리와 또 스트래티지 M&E 플랜을 세워주신 거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다른 사업들을 할 때 같은 모자 복원이었지만 굉장히 폭넓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면서 그게 모자 복원이라고 불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의 그 성과를 한번 취합해서 공유할 때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리절트 프레임워크와 또 키 인디케이터들이 제공되므로 저희의 사업들이 좀 메인스트림 되고 어떤 것들이 그것을 돕기 위해 그 수행되어야 되는 사업이 될까라는 것들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기준을 또 저희 그 기관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키 인디케이터라고 하면 이제 또 중요한 것이 그 인디케이터를 어떻게 정의하고 또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이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이제 전략 부분에 뭐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SDG에서 굉장히 강조됐던 게 이제 재원 확보에 그 문제가 있는데 보건 전략이기 때문에 재원 확보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주셨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 기관 자체도 역량 강화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앞으로 이제 ODA를 꾸준히 증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과연 이 재원들을 어디에서 확보해야 될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민관 협력 사업이 보조금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이 전해져 오고 또 저희가 이제 빈곤 퇴치 기여금이라는 그 기금을 가지고 무자보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기금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된다면 저희 이제 이 보건 전략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관 단체들과 많은 단체들이 그것들이 잘 통과되어서 그리고 이제 보조금이 될 수 있으면 진행되지 않아서 뭔가 좀 안정적인 재원을 가지고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굉장히 뭐 국회를 다니면서 로비도 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제 옹호 활동도 하고 있는데 코이카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지원을 좀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박수가 많이 나오는군요. 감사드립니다. 두 분 이렇게 코멘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저 여담입니다만 하여튼 그동안 MDG에서 SDG로 지금 넘어가는 이제 이 시점에 있고 한데 뭐 가끔 이렇게 MDG에 대해서 넘어가니까 이렇게 그동안 신약을 보다가 이렇게 구약으로 신약은 그래도 조금 쉬웠는데 이렇게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부터 저는 읽었습니다만 나중에 보니까 구약이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내용 잘 모르고 하는데 어쨌든 신약과 구약처럼 어쨌든 MDG 그리고 SDG 이것이 저희 개발협력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거의 바이블 되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이제 바이블이고 정작 더 중요한 거는 그 바이블의 내용보다도 믿음이 있느냐 그냥 일반 신도들처럼 어쨌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개발협력 분야에서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조금 들었습니다. 하여튼 대단하시고요. 이 각 분야마다 이제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구나 하는 걸 보고 정말 이렇게 저로서는 감명 깊습니다. 특히 아시는 것처럼 우리 코이카 직원들 몇 명 안 되는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지고 몇 배 적은 인원으로 하여튼 각 분야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업무에 매진하고 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제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보면서 어쨌든 아직도 우리는 이렇게 참 일당 삼역 사역 몸으로 많이 때우는 나라고 정말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매우 적극적이고 그런 참 특성을 가진 나라구나 하는 생각을 또 평소에 이렇게 많이 해봅니다. 다만 그것이 조금 과연 생산적인지 과연 효율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미련이 조금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코이카가 사실 잘 짐작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 자체가 이렇게 개발협력 이슈에 있어서도 이렇게 전략적이고 체계적이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이게 불과 오랜 기간 아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십 년간 저희가 압축적으로 경제 성장한 것처럼 개발협력에서는 제 생각에는 더 압축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과연 우리 한국이 개발협력에 있어서 어떤 브랜드라도 하나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자꾸 요즘에 브랜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과연 5년 후에 또는 10년 후에 개발협력의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한국이 이 분야에 대해서 특장을 가지고 정말 잘하더라 하는 것이 5년 후에 하나 나올지 10년 후에 하나 나올 수 있을지 저로서는 참 궁금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성격이 일반적으로는 주어진 여건 및 우리 능력에 불구하고 일단 1등이 돼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 축구로는 32강 실력이 되는 사람을 자꾸 4강 되라고 그러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그것이 보건 분야가 될지 새마을 포함한 우리 농촌 개발 분야가 될지 어떤 분야가 될지 어쨌든 최단 기간 내에 우리가 정말 국제사회 속에서 정말 특장을 가진 한국은 저 분야는 정말 잘하더라 하는 분야들이 몇 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 아까 세션과 마찬가지로 해주신 우리 선생님들 코멘트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조금 답을 해주시나? 우리 전문가님께서 좀 해주시고 또 플로어에서 또 몇 분 이렇게 발언도 좀 듣고 하겠습니다. 네,
플로우에서 많은 답을 듣기를 원해서 저는 간단하게 아까 강민아 교수님이랑 최수영 팀장님이 궁금하다고 하신 부분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레스폰스만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수영 팀장님 얘기하신 것 중에서 데피니션을 좀 더 자세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인디케이터별로 뉴머레이터하고 디노미네이터를 포함해서 다시 자세하게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민아 교수님께서 이제 궁금하다고 하신 것 중에 그러면 로컬 리드와 그 컨텍스트의 스페시픽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반영을 할 거냐라고 하신 부분에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요. 그래서 사실 17개 프로그램이 선택과 집중해서 17개 프로그램이 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코이카가 했었던 그리고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프로그램 그리고 요청받아질 것 같은 모든 프로그램은 17개의 범주로 나눠서 넣어놨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상황은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나라도 정말로 필요하고 사람들도 필요하고 우리 사무소가 판단할 때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략에 가로막혀서 이거를 못하는 상황은 막아야겠다라는 의미로 사실은 17개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염려를 덜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또 궁금하신 게 상위 전략하고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사실 코이카의 보건 전략의 상위 전략이라고 하면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국제개발의 전략이 총리실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전략이 있고 그다음에 코이카 내부에서는 코이카 전략이 있는데 전체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의 보건 프로그램에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고요. 코이카 전략 중에 이제 5대 추진 과제가 있는데 그 추진 과제가 성과지향적 개발협력과 참여지향적 개발협력, 그다음에 스마트, 그다음에 혁신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들의 코어 밸류를 최대한 코헤런스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코어 밸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순환 팀장님에서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NCD 관련해서 이렇게 중요한데 왜 17개 프로그램이냐 이제 이거 저희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요. 이걸 핵심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디지즈 버든을 생각하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이슈나 앞으로 더 뜨거워질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코이카도 여기에 분명히 뭔가 기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조차도 사실 당뇨 환자 뭐 10% 이제 고혈압 환자 30%고 개발도상국도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아직 우리나라의 국민들께서 동의를 해주실까?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 10% 30%에 또 아직 완벽하게 커버리지와 퀄리티한 트리트먼트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자니아나 에티오피아의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 이만큼의 하는 것 부분에서 얼마나 동의해 주실까에 대한 부분에 약간 저희가 두려움이 있어서 핵심 프로그램에는 못 넣고 17개 프로그램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짧게 궁금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 이제 우리 여기 플로어를 열어 가지고요. 그 또 좋은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은 손 드시고 이렇게 말씀해. 네, 우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이카에서 22년 동안 몸을 다니는 그리고 그 코이카 의료 사업이 페루 윌 보건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라크, 아프간 아니면 대부분 해왔었는데요. 제가 이걸 딱 보면서 그동안 코이카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장벽의 발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자리에 코이카 지역부서 사람이 아무도 안 왔어요. 이걸 뭘 얘기를 하냐면은 나중에 코이카에서 일을 할 사람들은 지역부서나 사무소인데 여기 그 이론가들만 모여가지고 이걸 원하고 있다는 게 과연 그 유엔에서 일하는 거하고 누가 다를 건가 이 생각이 좀 쓰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느끼는 거는 우선 이 ODA의 특성은 무엇인가부터 접근을 해야 될 건데 그런 부분은 좀 들어가는 또 다시 말해가지고 사업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정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사실은 에비던스라고 하는 거는 대학이나 무슨 WHO 이런 데서 통계치인데 통계치라는 거는 그 통계를 뽑는 목적과 분석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ODA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보건 분야의 이 ODA 특성은 뭐고 이런 거를 좀 배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는 아프리카의 마지막으로 나이지리아에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가 인구가 1,700만, 1억 7천인데다가 산국이다 보니까 세계 모든 나라가 와 있어가지고 보건 분야를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에이즈 프로그램에도 1년에 영국에서 1억 5천만 원, 미국에서 2억 불씩 퍼붓는데도 변하지 않아요. 전부 이런 회의하고 밥 먹고 아픈 사람들은 식사도 못 먹고 죽는데 자기들은 회의 한 번 하면 막 맥도날드부터 시켜가지고 밥 3끼 먹어버려요. 뷔페까지 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부분 다시 말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면 행정 절차를 단순화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주의 질을 현장하고 직결이 되려면 가급적이면은 이 간접 비용이 체제되면서 어떻게 하면 직접 투입된 비용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목표가 구체적이고 심플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호주 같은 데는 제가 국경사무소에 있을 때 보니까 국경 보건 프로그램이 딱 명쾌하더라고요. 중국의 의사 인력을 5년간 600명을 불러다가 트레이닝을 시켜준다. 대만도 재작년에 제가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 프로그램에 걔네들은 어느 예를 들면은 탄자니아에 자기 대사관이 있는 그 나라예요. 대만은 대사관이 몇 개 없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시범 병원을 5개를 지어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간호 인력을 2만 명을 훈련시키고 의료 인력을 2,000명을 훈련시킨다. 이런 식의 목표. 그 중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게 모자 보관 분야할 거냐 이런 이제 선택 사항이 좀 있었고 예를 들면 좀 그렇게 좀 약간 좀 명쾌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고요. 두 번째는 코이카의 중점협력 대상국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중점협력 대상국에서 각 국별로 또는 지역별로 소득 그룹별로 뭐가 필요할 건지에 대한 검토가 좀 앞으로 있어가지고 이 중에서도 각 사무소에다 모든 걸 다 하러 갈 것이 아니고 사무소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 중에서 그 나라는 어떤 걸 할 건지를 좀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NCD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알다시피 NCD 하는 사람들이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40대 넘어서 걸리잖아요. 그런데 개독에서 40대가 넘었으면 살 만큼 좀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선 당장 산모나 어린애나 이런 청소년들이 그냥 당장 병에 걸려 죽고 bunga 병이라는 것도 있어요. 쥐가 옮기는데 그거는 칠봉에 피를 쫓고 죽거든요. 그리고 제가 나이들에 있을 때 우리 저쪽에 홍보관이 그 병이 걸려가지고 그거를 치료를 인도 사람이 하더라고요. 코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술천양 한남병원에서 태국 대사 죽은 병이 제가 볼 때는 그걸 것 같아요. 배가스가 차면서 장이 움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그 열대병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또 우리도 배우는 거 있어야 되니까 우리 국내의 열대병하고 풍토병을 어떻게 하면 코이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걸 국내에다가 구체적 임상적으로 좀 수렴을 해나갈지 이런 대한 것이 있었으면 좀 더 좋을 거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던 이상과 현실 중에서 가장 현실 쪽에 계신 우리 코이카 1세대 백전노장 우리 선생님의 말씀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톤은 조금 강하셨습니다만, 근데 내용은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이런 게 좀 아닌가 싶습니다. 가끔 저희가 하늘과 땅 사이에서 땅에다 발을 꼭 딛고 있을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가끔 좀 구름 위로 올라가 가지고 크게 위에서 좀 내려다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또 좋은 말씀해 주실 우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개인 소속으로 온 국제개발협력과 코이카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청년인데요. 제가 이제 청년으로서 이렇게 보면 경험 많으신 전문가님들과 달리 경험이 많이 없어서 저는 좀 디테일하게 좀 접근하고 미시적으로 좀 접근하고 싶어요.
우선 아까 최순영 그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프리카가 MDG의 그런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못 내는 그런 팩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MDG에서 그런 포함되었던 그런 얼바나이즈된 그런 도시에서 포벌티를 없애자는 그런 것들이 골이 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모로코인데 모로코는 유럽과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렇게 가까워서 얼반화의 그런 성공한 수용국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근데 또 얼바나이즈의 됨에 따라서 또 다른 빈곤과 그런 보건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제가 케이스 스터디를 해서 좀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 지역 한창 이게 도시화됨에 따라서 그런 재개발 지역에는 좀 더 이게 경제적으로 그런 불안한 그런 빈곤 계층이 더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렇듯 우리 한국 거버넌스가 코이카를 포함한 한국 거버넌스가 이런 도시화된 나라의 그런 디테일한 보건적인 문제에도 관심이 많은지 듣고 싶고 또 예시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답이 있으면 이따 준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한두 분만 혹시 더 있으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요한 건데 과연 코이카가 되게 많은 그 위시 리스트 중에서 과연 예방 접종에 얼마나 인베스트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고요. 솔직히 여기에 관해서 스페시픽한 에어리아가 관심 에어리아가 있으시면 나 지금 답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방 접종 분야에서 이미 벌써 큰 도너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이카가 성과를 낼 수 있고 관련성이 있고 뭐 그런 분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뭐 코드 체인의 무슨 템퍼러처 기술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코이카가 특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리졸트 프레임워크도 사실은 분명히 이게 엑셀 파일이라면 인풋이 아마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생각하시는 인풋 같은 것들이 있다면 사실은 파트너들이라든가 이 로컬 기관들과 공유하실 때 인풋을 좀 주면 조금 더 프로그램을 디자인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홍역 같은 경우에 아웃풋 중에 뭐 예를 들어 국가 예방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아웃풋이고 아웃컴이 홍역인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과연 코이카가 홍역을 위해서 95%를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럼 무슨 인풋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면 다양한 이제 액티비티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그런 그 이뮤나이제이션 캠페인은 대부분 국가 주도인데 어떻게 컨트리뷰션 할 수가 있을까 하면 약간 떠오르지 않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세부 사항들이 나오면 특히나 로컬 NGO들이 한국 NGO들이 이렇게 프로그램 디자인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M&E 플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되게 브로드한데 평가 주체가 누구고 어떻게 이걸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좀 세부 방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목표치나 평가 수단이 사실 되게 브로드하거든요. 왜냐면 코이카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프로포즈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리터러처를 바탕으로 한 모니터링 수단밖에 없는데 과연 실제 NGO들이나 파트너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밑에 레벨에서 이걸 평가할 수 있을지에 관한 예를 들어 참여 같은 경우에는 80%가 수혜자원 파트너들이 뭐 플랜이나 디자인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비율이라고 했는데 되게 정성적인 그 인디케이터인데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코이카 본부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뭐 현장 사무소라든가 현지 수원 기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평가할 수 있고 코이카 기준에 맞춰서 디자인할 때 대충 주민회의 5번 이게 아니라 주민회의 5번 중에 예를 들어 뭐 여성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더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약간의 디테일한 모니터링 가이드 혹은 교육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컴프리헨시브한 계획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풀 리포트가 나왔을 때 관심 깊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이렇게 남녀가 아니고 여남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젊으신 것 같습니다만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두 분께서 이렇게 개발 협력에 앞으로 리더가 된다든지
그때쯤 되면 제 생각에는 4강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개발협력에 말씀 감사드리고요. 옆에 우리 저 보건 팀에서 말씀이 답은 다음에 좀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예 지금 짧게 좀. 네. 다시 김명진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이걸 하면서 내부 전략이 한 120페이지짜리가 있어요. 사실 이거를 외부에 공개하느냐, 내부적으로 가져가느냐, 굉장히 세부적인 성과 목표하고 지표하고 굉장히 리고러스리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외부화할 때는 그 사업 수행하시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의 레벨로 맞출 것인지는 이제 사전에 협의가 돼야 돼서 외부적으로 그 풀 자료를 공개하진 않을 텐데, 지표에 대한 건 사실 저희 내부에서 이미 다 설정한 테크니컬 노트는 다 있고요. 그 17가지에 대한 테크니컬 노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사실 뭐 NTD를 왜 우리가 하는가, 예를 들어서 뭐 비용 대비 효율성이 뭔가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언급하셨지만 에이즈 같은 또는 백신에 대한 거, 그다음에 뭐 국제사회에서 이미 디비전 오브 레이버가 보건에서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스탠드얼론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미 어느 정도 그 보건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우리 정부가 가비에 좀 더 돈을 많이 넣어서 백신 사업을 더 강화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나라 정부가 갖고 있는 백신 보급 프로그램, 이거는 전문가님이 하시려고. 네, 그건 이따 얘기하실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NCD를 사실은 아까 안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확립된 비용 대비 효율성이 딱 나온 툴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적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스몰 도너고 이미 큰 데에서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이 입증된 후에 사실은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는 이런 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건 안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중요성들을 또 메르스 계기로 굉장히 크게 느꼈는데, 그 계기에 또 9월에 한국에서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국제 보건 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수원국의 보건 시스템 강화 측면에서 굉장히 호리젠털리 들어갈 계획이고, 특히 이제 중점 국가가 이미 13개국이 있고 그 중에 6개국은 서아프리카 국가 취약국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향후에 이제 미국과 굉장히 긴밀한 협조하에 하기로 USAID랑 이제 합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이제 코이카 내에서 이 전략이 어떤 위치를 가지는가, 그리고 국가 내에서의 목표를 단순화해야 되는데 그것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저희가 이 전략은 사실 작년부터 단내에서 수도 없이 해왔기 때문에 직원분들은 이미 지겨우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직원분들의 의견을 뭐 투표라든지 이걸 해서 우선순위 프로그램 4개가 결정이 됐고, 또 이제 역량에 대한 건 추가적으로 또 의견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려는 하고 있고, 해외 사무소의 의견은 이미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보건 전략이 기존 보건 전략보다 굉장히 강력한 툴로 사업을 국가에서 형성하거나 또 그 나라 정부와 정책 대화를 할 때 어떤 세부 분야를 그 나라에서 할 거냐를 5년간 계획을 할 때 굉장히 강력한 툴로 작동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는 얘기해서 제가 하나요? 네. 도시에 대한 이제 얼번 푸어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이제 꼭 보건뿐만 아니라 이 빈곤층에 대한 이 도시 빈민에 대한 관심 전체가 SDG에서 굉장히 있고, 그게 도시라는 게 크로스 커팅으로 사실은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환경이나 교육이나 보건이나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코이카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짧게 이제 마지막에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이게 내부형 전략과 대외형 전략이 있고, 지금 대외형 전략의 초판을 이제 토론자분들한테만 드렸고, 이게 페이지 수가 상당하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 돌리면 우리나라 나무들이 너무 불쌍해지기 때문에 프린트는 안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예방 접종 분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실은 아주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몇 가지의 좀 서브 액티비티 레벨까지는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 지금까지 코이카가 했었던 예방 접종 프로그램이 콜드 체인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가비나 유니세프를 통해 가지고 백신을 직접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폴리시 어드보커시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었고, 예방 접종의 인력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직접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기 아까 핵심 프로그램의 그
액티비티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레벨로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내에서 그럼 인풋은 뭐냐가 아마 이 액티비티를 인풋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한테는 인풋은 사실 인력하고 돈하고 그런 부분을 인풋으로 보고 금방 말씀드린 부분을 사실은 액티비티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액티비티까지는 저희가 전략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사실 2011에서 2015년 전략을 저희 내부적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평가를 했었고 그 평가의 인디케이터들의 그 많은 부분이 이런 식으로 수용이 되어 있었고요. 사실은 그 평가 인디케이터가 2011에서 2015년도에 대외적으로 공개한 거에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M&E 플랜도 안 들어가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그거를 대외적으로 공개한 이유는 첫 번째는 이렇게 인디케이터와 목표치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거가 어떻게 보면 나아갈 방향성을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여라고 하고 코어 밸류라고만 써 있으면 아무도 그걸 팔로우하지 않고 아무도 액션을 취하지 않는데 참여라고 해놓고 거기 내에 이런 부분들을 참여하는 것을 뭐 80%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순간 저희가 집행 계획이나 아니면은 민간인력 사업에서 민간인력 사업의 프로포절을 다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을 프로포절에 넣어주세요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러한 프로포절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이것은 참여가 된 프로젝트다라고 하고 인디케이터의 목표치를 하게 되고 저희가 한번 그렇게 평가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정확히 뭔지 저희는 이해를 하게 됐고 거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숭고합니다만 여하튼 이 판교 산골 때까지 귀한 시간 내셔가지고 멀리 많은 분들 오셔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도 많고 하실 텐데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아서 이만 그 세션을 마치기로 하고요. 내일 마지막 오후에 마지막 종합 토론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하지 못한 제 생각에는 이 분야별로 저희가 이렇게 가지들을 쭉 봤습니다만 우리 미처 잘 확인하지 못한 가지들은 내일 종합 토론에서 또 제기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전체가 모여서 한 그루 나무가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내일 종합 토론에서 더 큰 그림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시간 되시면 내일도 참석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늦게까지 세션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이렇게 같이 발제해 주신 우리 교수님 그리고 월드비전 참석하신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어가십시오.